안녕하세요. 마이크 연결. 제가 2018년에 조선일보 기자를 30년 마치고 정년 3년 남겨놓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업작가와 강사로 활동하려고 나왔는데, 제가 도산 리더십 포럼 얘기는 오래전부터 들었거든요. 근데 언제나 여기서 불러주나, 언제나 불러주나, 정말 제가 말을 못하겠고, 그런데 드디어 불러줬습니다. 6년 만에 불러주네요. 예. 하여튼 감사드리고요. 구자관 이사장님, 김철균 원장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원래 잠이 많아서 게을러서 이 시간이면 쿨쿨 자는데, 오늘 빗속을 뚫고 오느라고 좀 고생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교수님이 소개해 준 대로, 저는 지금 지니어스 테이블을 2022년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격주로 지니어스 천재 한 명씩을 90분간 강연하는 겁니다. 저녁을 먹고. 그런데 지난 봄 학기에 제가 강연했던 인물 중에서 제 9강의 주인공이 윤동주였습니다. 윤동주 강연이 가장 호응이 좋았고, 여러분이 예상하시는 대로 그 다음이 백남준, 구스타프 클림트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도산 리더십 포럼에서 윤동주를 강연하게 됐습니다. 대단히 초청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지금부터 윤동주, 우리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하지만 또 자세히는 모르는 윤동주를 만나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 잘 보시면, 잘 보십시오. 17년 12월 30일생입니다. 17년 12월 30일이니까 사실은 18년생이죠. 그렇죠? 1918년생입니다. 그러니까 윤동주의 인생은요, 정확히 말하면 27년하고 48일을 살았습니다. 27년하고 48일. 그러니까 감옥에서 지낸 걸 빼면 26년 정도밖에 살지 못한 거죠. 이 연도를 잘 보십시오. 그래서 68년도에 지금의 연세대학교에 윤동주 시비가 건립되었고, 이 과정에서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될 게 바로 이겁니다. 윤동주의 인생이 27년 48일이었는데, 이 중에서 만주에서 보낸 시간이 20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연희 전문학교에서 보낸 시간이 4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보낸 시간이 3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윤동주의 삶과 시를 이해하는 데서 있어서 만주에서 보낸 20년을 간과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만주에서 보낸 20년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이 시기에 윤동주의 인격이 다 완성이 됐습니다. 여러분이 충분히 공감하실 겁니다. 그리고 연희전문에 와서 연세대학교에 와서 4년을 보냈습니다. 한번 지금부터 이 연도를 기억해 주시고 지금부터 윤동주를 차근차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분이 우리 김소월 점장님을 비롯해서 아는 분이 몇 분 계신데, 제가 한번 우리 앞에 계신 분한테 여쭤보겠습니다. 가수의 가수가 누군가요? 가수의 가수. 지금 현역에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사람 치면 누가 있을까요? 가수의 가수. 김철균 원장님, 누가 있죠? 가수들이 하는 가수. 그게 너무 옛날이야. 지금으로 치면 아이유가 거기에 해당됩니다. 그렇죠? 공감하시죠? G드래곤, 그리고 BTS가 있잖아. 그리고 우리 세대로 올라가면 산울림이 있겠고, 예. 자, 여기서 제가 질문 드립니다. 시인의 시는 누굴까요? 시인의 시인. 시인들이 다 존경하고 그 사람 시에 영향을 받고 그 사람의
서정성을 영향을 받고 평생 그 사람을 따르면서 시를 쓰는 사람. 시인의 시인 누구죠? 윤동주. 그리고 또 한 사람 더 있습니다. 윤동주가 또 배운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백석입니다. 백석. 예, 백석입니다. 길게 설명을 못하겠고, 정우승 시인이, 윤동주의 서시란 제목으로 시를 썼습니다. 이거는 외로우니까 사람이다라는 1998년도에 나온 시집에 수록된 시입니다. 그러니까 시인의 시 제목을 가지고 시를 썼다는 사실. 다 설명이 되죠. 여기 보면, 이게, 이분은, 잠깐만요. 예. 이분은 지금 임백천 씨입니다. 가수 겸 DJ인 임백천 씨입니다. 임백천 씨가 2021년도에 어떤 노래를 발표했냐면 앨범을 바로 새로운 길이라는 앨범을 발표했어요. 이게 윤동주의 시를 뺏어 드시겠어요? 예, 그게 예. 윤동주의 시를 시에 곡을 입힌 것을 노래한 겁니다. 새로운 길입니다. 저는 임백천 씨와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지만 지금 현재 지니어스 테이블 회원이십니다. 정우승 시인도 지니어스 테이블의 1, 2 회원이셨습니다. 회원인데 이분이 이런 곡을 발표할 줄 몰랐어요. 이게 뭡니까? 시인이 존경하고 시인이 따르고 시인이 영향을 받는 시인이 윤동주고 또 노래로 계속 나오는 게 윤동주라는 뜻입니다. 제가 이 강연의 끝부분에 바로 임백천의 새로운 길을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윤동주는 왜 간도에서 태어났을까? 왜 간도에서 태어났을까? 우리 이 반 회장님께서 그 말씀하셨는데 이겁니다. 윤동주의 증조 할아버지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배고파서 살기 힘들어서 양반들은 괴롭히죠. 먹고 살 건 없죠. 그러니까 텅 빈 만주 땅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 도강을 한 겁니다. 지금 기준으로 보면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미립고 가는 그 사람들이 바로 윤동주의 증조 할아버지였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짐작하실 1860년대, 1870년대, 1870년대에 그렇게 만주로 불법 이주로 넘어간 조선인이 7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1940년대에 이르면 그때 만주 바람이 그 당시는 150만 명가량의 조선인들이 거기서 살았습니다. 그게 지금 조선족의 뿌리입니다. 예. 그러니까 배고파서 살기 어려워서 처자식 먹여 살리려고 넘어간 게 바로 윤동주의 조상도 한 명 있었던 거죠. 이겁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누가 아까 성실성 얘기를 했는데 도선 안창호 선생의 그 그림에 이렇게 나오던데 귤을 하나 따더라도 진심으로 따라. 이게 좀 굉장히 울림이 왔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 증조 할아버지부터 굉장히 성실하고 근면하고 노력해서 금방 부자가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은 이 집안 사람들이 기독교를 받아들여서 신실한 기독교인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할아버지도 장로가 됐고 아버지도 역시 그래서 윤동주도 유아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윤동주 집안은 부유하면서 교양이 있으면서 신실한 기독교인 집안이었다. 이게 중요한 팩트입니다. 이걸 이해해야만 윤동주의 시함과 시세계가 우리 가슴 속으로 파고 들어옵니다. 윤동주가 태어난 게 17년, 12월 30일이었죠? 그러면 부자관 회장, 이사장 2개월 전에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무슨 일이 있었죠? 2개월 전에. 17년 12월 30일에 태어났어요. 2개월 전에 무슨 일이 있었죠?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예, 바로 볼셰비키 공산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잘 보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윤동주의 삶을 이해하려면 윤동주가 태어난 강도, 만주의 시간과 공간을 머릿속에 넣지 않고는 이해가 불가능한 겁니다. 잘 보십시오. 그 다음부터 우크라이나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빨갛게 공산화되는 과정 속에서 윤동주가 태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공산화가 동진하는 것. 그렇죠? 빨갛게 물들이면서 유라시아 대륙을 물드는 과정에 윤동주가 태어났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이겁니다. 윤동주가 태어나기 전에 바로 여기 보면 이게 지금 그 러일 전쟁 당시에 제가 러일 전쟁 당시에 지도를 보기 쉽게 이렇게 약간 한반도를 왜곡해서 그린 건데 1904년과 1905년 사이에 러일 전쟁이 일어나서 전 세계인이 그랬죠. 어떻게 감히 일본이 러시아를 이겨? 근데 그걸 모든 사람이 예상되고 일본이 러시아를 꺾었습니다. 충격받죠, 세계가. 그 당시에 보십시오. 우리가 이 백두산이 이쯤 있습니다. 이쯤 있고 여기가 바로 윤동주가 태어나서 살게 되는 북간도입니다. 그러니까 윤동주 집안은 그러니까 윤동주가 태어나기 전에 저 만주 사람들은 어떤 걸 알면 그 어마어마한 러시아 제국을 일본한테 당했네? 일본한테 쳤네?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잘 보십시오. 일본은 얼마나 무시했습니까? 지금도 우습게 보잖아요. 일부에서 지금도 우습게 보지만 우리가 조선인이 얼마나 일본을 깜봤어요. 외놈, 쪽발이 뭐 했죠. 근데 그 일본이 러시아를 꺾었어요. 그때 이 만주에 살던 조선인들 실로 상상할 수 없는 충격을 받는 겁니다. 이게 뭐냐? 이런 시츄에이션이 이게 뭐야 도대체? 그러면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일본이 저렇게 막강해진 거는 단 하나다. 서양 문물을 급속들이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서양 문물의 핵심이 뭡니까? 핵심이 뭐죠? 구자원 이사장님? 기독교잖아요. 기독교. 그러면서 1908년 9 무렵에 명동촌에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기독교로 개종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할머니나 증조할머니 중에요. 할머니는 아니겠지만 증조할머니 중에 이름이 없는 부분이 대부분이었어요. 저희 외할머니도 저는 막내로 태어나서 그런데 외할머니가 제 어머니가 1922년생이니까 제 외할머니가 1800년대생인데 어느 날 그 호적을 보니까 외할머니 이름이 그냥 강씨야. 증조할머니 이름이 없을 거예요. 그러다가 기독교를 받아들이면서 조선인들이 기독교를 받아들이면서 여성 이름에 다 뭐를 붙었어요? 믿을 신자 썼습니다. 신수, 신자, 박신자 이거는 다 기독교를 믿는 뜻입니다. 예, 갖게 됐습니다. 여기 보면 그렇죠? 이게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 1914년에 이 지도를 보면 대각의 그러니까 만주 사람들이 북간도 사람들이 한반도에 살았던 조선인들보다 훨씬 깨어 있었다는 사실을 강조해 드리는 겁니다. 훨씬 깨어 있었어요. 왜냐하면 생존해야 되니까. 스스로 지켜나가야 되니까. 드디어 이 사람 누굽니까? 예, 레닌 나왔습니다. 왜 레닌이 나왔냐? 볼셰비크 공산 쿠데타가 일어났죠. 자, 동주는 명동촌에서 경성에서 발행하는 잡지, 한글 잡지를 구독해 봤습니다. 이게 뭘 뜻합니까? 이 집안이 지적이고 교양이 있고 부유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윤동주가 태어난 두 살 때 청산리에서 독립군이 일본군을 이겼습니다. 이 중요한 팩트를 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저거는 한 줄이지만, 자, 생각해 보시죠. 그 당시 일본군, 우리가 방금 봤잖아요.
러일 전쟁에서 어마어마한 러시아 제국을 무너뜨린 이긴 군대가 일본군입니다. 근데 그 일본군을 어떻게 조선 독립군은 적나라하게 말하면 의용군 수준이었습니다. 비정규군이었습니다. 훈련을 받을 수가 없었죠. 그런데 어떻게 이겼을까? 여기서 중요한 역사적 우연성이 하나 개입합니다. 1차 대전이 벌어지니까 여러분 아시는 오스트리아 제국과 러시아 제국은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렇죠? 근데 오스트리아 제국의 식민지 중에 하나가 여러분 아시는 체코 있잖아요. 체코 보헤미아 있잖아요. 체코 군대를 대러시아 전선에 보냈어요. 근데 전선에 나가서 보니까 체코 군대 입장에서 보니까 이게 뭐야? 왜 러시아 민족과 우리가 싸워야 돼? 보헤미아는 슬라브족의 일파입니다. 그래서 반기를 들고 오히려 대오스트리아 투쟁 전선에 했다. 그러면서 애매한 입장이 된 거죠. 그런 입장에서 1917년 10월에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체코 군대가 선택을 했어야 되는 거야. 자, 볼셰비키의 항복을 할 것이냐, 공산당의 항복을 할 것이냐, 아니면 얘네들과 싸울 것이냐 하다가 체코 군대가 어떤 선택을 하냐면 볼셰비키랑 싸우자. 이건 불의의 집단이니까 싸우자라고 결정을 하고 싸웁니다. 이미 볼셰비키는 대세를 형성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체코 군대가 밀립니다. 밀려서 동쪽으로 밀려나가면서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타고 동쪽으로 가면서 전투를 벌입니다. 놀라운 얘기죠. 여러분 아시는 그 너무나 유명한 영화가 있죠. 닥터 지바고를 보면 보리스 파스텔레크의 원작 소설 아닙니까? 근데 이 원작을 봐도 그렇고 영화에 봐도 그렇고 어떤 대목에 나오면 이게 나옵니다. 이상한 외국군들이 전쟁을 벌여 외국군이라는 표현이 여러 번 나옵니다. 그 외국군이 바로 체코 군대입니다. 그러니까 체코 군대는 공산당과 계속 싸우면서 밀리면서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타고 어디로 갑니까? 블라디보스토크로 밀려갑니다. 그러다가 블라디보스토크에서 1920년 2월에 볼셰비키와 체코 군대가 휴전을 맺으면서 더 이상 싸울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블라디보스토크 항에서 내려서 귀국선을 체코로 돌아가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 찰나가 또 벌어집니다. 조선의 독립군 얘기를 듣습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저 나라 딱해. 자기랑 비슷해. 체코가 오스트리아 식민지를 자그마치 320년간 겪었습니다. 우리는 35년 겪었죠. 그러니까 너무 불쌍해. 이해가 돼. 시근해. 그러니까 귀국선을 탄 체코 군대들이 여비가 필요하잖아요. 식량도 무기를 대거 컬값에 조선 독립군에 넘기는 겁니다. 최신식 기관총 등등을 왕창 넘기고 그걸 무기로 해서 북로군 정서의 리더인 김자진이 청산리에서 일본 쓸어버리는 겁니다. 그게 거의 유일한 우리 항일 독립군 투쟁에서 거의 유일한 승리. 그 이유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무장 독립군이 괴멸돼서 거의 실질적인 투쟁을 하지 못했죠. 바로 그런 상황에서 윤동주가 3살 때 안주에서 그게 바로 벌어진 겁니다. 여기 보면 이미 이 그 31년에 그 무렵에 그 명동촌은 완전히 공산화됩니다. 완전히 공산화돼서 윤동주 집안은 어떤 집안이었죠? 기독교 집안이었죠? 부유했죠? 교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공산당들이 볼 땐 이건 정말 괴롭기 딱 좋은 대상이죠. 그러니까 너무 괴롭히니까 이 집안이 솔가에서 용정으로 가는 겁니다. 용정에서 윤동주는 바로 그 일제가 세운 학교에서 학교를 다니는 거죠. 예. 이게 뭐냐면, 잠깐만요. 여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여기서 제가 붉은 글씨를 썼죠. 1923년에 아버지 윤명석이
동경으로 유학을 갑니다. 왜냐면 제가 그랬죠. 이 집안은 부유했습니다. 아버지, 할아버지들이 교육열이 뛰어났어요. 그러니까 자식들을 베이징, 일본으로 유학시킨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학비를 하라는 게 아니고 세상 물정 보고 와라 이런 겁니다. 근데 23년에 윤동주의 아버지인 윤영석이 일본으로 갔습니다. 도쿄에서 공부하고 있었어요. 그 당시 23년 9월 1일에 무슨 일이 벌어지죠? 23년도 9월 1일. 최근에 일본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비슷한 일이 있었죠. 뭐죠? 관동 대지진이 벌어져요. 그러면서 민심이 흉흉해지니까 일본군 지휘부에서 지도층에서 그 흉흉한 민심을 달래려 마타도를 만들어서 조선인이 우물에 약을 뿌려서 사람 전전해서 조선인들을 학살하잖아요. 그 이야기가 명동촌에까지 들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윤하연 입장에서 보면 아들이 저기 도쿄에 가 있는데 지금 도쿄에서 뭐 조선인을 학살한다고 하니까 불안에 떨잖아요. 어쩔 줄 몰라. 지금처럼 카톡으로 물어봅니까? 전화로 물어봅니까? 전봇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아들이 어떻게 고향에 있는 부모들한테 그걸 걱정을 하려고 하냐면 바로 전보를 쓰는 겁니다. 전보를 쓰는데 이 전보 문구를 보면 바로 이겁니다. 뭡니까? 가닥 하나로 네바 마인도 이거죠. 네바 마인도. 얘들은 그 발음을 못하니까 도로 하잖아요. 네바 마인도. 그러니까 이 윤영석은 영어를 알았습니다. 근데 이 윤하연은 이 정보를 받고 영어를 이해를 못하니까 이게 무슨 뜻이야? 아들한테 정보가 왔는데 이게 무슨 뜻이야? 하다 동네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영어 좀 이해하는 사람이 딱 보더니 아들 살았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보십시오. 자, 정말 이런 일촉즉발, 이 아슬아슬한 이 순간에 전보를 치는데 구구절절하게 쓸 수 없잖아. 뭐 나는 잘 있고 지진이 쓸 수 없잖아. 근데 이거를 영어 네버 마인드를 가닥단어로 바꿔서 네버 마인드로 다 보낼 수 있는 이 감각.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아까 구자관 선생님 시인 얘기를 하셨는데 바로 이겁니다. 이 집안은 대대로 문제를 타고났고 그 문제가 윤동주에 이르러서 폭발한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네버 마인드라고 쓰는 게 쉽습니까? 결코 어렵습니다. 예. 네버 마인드. 그러니까 그 동네 사람들은 아들이 살았으니까 걱정하지 마서 박수 치고 안세를 부르는 거죠. 단 한 문장. 그 다음부터 고종사촌이죠. 고종사촌인 송몽규가 당선되면서 이걸 보고 윤동주가 자극을 받고 자기가 쓴 습작시에 날짜를 기록하게 되는 겁니다. 경성에서 36년 1월에 백석이 첫 시집이자 마지막 시집인 예, 예. 마이크 앞에 안 나오죠? 예, 첫 시집이자 마지막 시집이 사슴이 나옵니다. 이 사슴이 그야말로 대히트를 쳤어요. 모든 조선의 여성들이, 신여성들이 백석 하면서 백석을 흠모하게 됩니다. 시인을 꿈꾸는, 문학 청년을 꿈꾸는 문청들도 역시 이 시집을 구하려고 그랬습니다. 그 중에 명동촌에 있던, 그러니까 이 시기에는 용정에 있던 시인을 꿈꾸는 윤동주가 이걸 구하려고 했는데 구할 수가 없잖아, 용정에서. 그러니까 도서관에서 빌려서 이거를 필사를 합니다. 여러분 아마 성경을 필사하신 분들 계실 텐데 이게 한 페이지 하기도 힘들어요. 저는 한 페이지도 못 잡았습니다. 참을 수가 없어서. 근데 이거를 필사했습니다. 그러면서 백석의 시를 계속
머릿속으로 자기 것으로 채워하는 거죠. 여기 있죠? 이 당시에 만주에 북간도의 부유한 집안들의 부모는 어떤 소망이 있었느냐? 이 사람들은 북간도로 만주로 오고 싶어서 온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처자식 살리려고 온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건 처자식을 먹여 살리는 겁니다. 생존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긴 사람들의 꿈은 뭡니까? 하나입니다. 자식을 평양이나 경성으로 유학 보내는 겁니다. 평양이나 경성. 그래서 윤동주는 평양 숭실중학교에 갔지만 시험에 떨어져서 1년 후 꿀게 돼요. 그래서 3학년으로 가고 사촌이 있는 송몽주는 4학년으로 입학합니다. 거기서 3학년으로 입학하면서 누굴 만나느냐? 바로 이분을 만나는 겁니다. 잘 보십시오. 제가 일부러 생물연대를 썼어요. 김영석 교수님은 20년생입니다. 윤동주 17년생이라고 그랬죠. 17년 12월 30일이니까 사실상 18년생이죠. 근데 어떻게 만나게 되느냐? 윤동주는 1년 꿇었잖아요. 이분은 1년 일찍 들어가. 만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평양숭실중학교에 다니면서 윤동주를 어렴풋이 만나고 대화를 몇 번 했다는 얘기를 지금 연세대 기념관의 윤동주 기념관에서 김영석 교수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분이 살아계셔서 우리나라 넘버1 1순위, 영순위 강사입니다. 최고 인기 강사입니다. 말씀 너무 잘하십니다. 빈틈이 없습니다. 완벽하십니다. 지금 윤동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동주가 그렇게 늙은 사람이 아니에요. 다만 일찍 죽어서 그런 거죠. 너무 불쌍하게 죽어서. 이겁니다. 여기 이게 나오죠? 광명중학교 4학년 과목이 조선어, 일본어, 조선어, 한문, 만조, 영어. 잘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글로벌화, 이 국제적인 감각을 키울 수 있었는지가 드러나죠. 영어를 배웠죠? 만주어는 지금 사업입니다. 만주어를 배웠죠? 일본어를 배웠죠? 한문을 배운 게 중국어도 거의 하는 거죠. 이걸 배웠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조선어가 과목으로 하나 있었다는 겁니다. 잘 보십시오. 윤동주의 시를 보면 그게 동시든 서정시든 저항시든 관계없이 아주 쉬운 우리말로 썼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조선어를 배우면서 일본어와 중국어와 영어와 만주어를 배우는 데서 한 과목으로 조선어를 배우니까 한글에 대한, 우리말에 대한 그 애틋함, 절박함, 간절함이 얼마나 치열했겠습니까? 그래서 윤동주는 한글로 된 아름다운 시에 대한 더 집착, 애착, 이걸 천착하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윤동주가 조선 전문학교로, 경성에는 전문학교로 가는데 여기서 한바탕 아버지와 아들이 전쟁을 벌어지죠. 야, 너는 연희전문 이과에 가서, 이과는 의사가 되려면 이과를 가는 건데 이과에 가서 의사가 되라. 근데 아들은 아버지, 나는 시인으로 살게. 그러니까 뭐야 인마, 시인으로 해서 밥 못 먹고 살아. 그래서 사발이 날아갔던 거 아닙니까? 임마,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백두건 선배님, 자식을 이기는 부모 있나요? 없죠. 그래서 결국은 연희전문 문과를 허락하게 되는 겁니다. 이 연희전문 문과에 갔더니 만주는 일본 땅이에요. 식민지는 아니지만 이미 일본이 다 지배권을 행사하고 있었어요. 모든 게 일본 시스템에서 움직였습니다. 근데 왜 연희전문 문과를 택했냐? 바로 이겁니다. 이거. 우리말로 강연했고, 이 주요 건물에 다 태극마크가 붙어 있으니까 너무 연희전문이 좋은 겁니다. 자유롭고. 그리고 그 당시 교수진이 여기 있습니다. 이런 분. 이양하 교수 기억나시죠? 우리가
그 수필로 에세이 나무의 의라는 에세이를 기억하실 겁니다. 이런 분들이 연희 전문 교수였습니다. 잘 보실까요? 그러니까 그 당시 경성에 전문학교가 두 개 있었죠. 연희 전문, 또 하나 전문학교 어디죠? 보성전. 예, 고려대 전신이 보성전. 그리고 일제가 세운 경성제국대학이 있었어요. 이건 철저하게 일본식입니다. 모든 걸. 연희 전문은 선교사가 세운 학교입니다. 그 사실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겁니다. 이건 연희 전문에 지금도 이 언더우드 상이 있는데, 여기서 정 가운데 있는 흰색 계열의 양복을 입고 계신 분이 이양하 교수입니다. 아마 윤동주는 이 중에 한 명이라고 하는데, 사진이 워낙 흐릿해서 육안으로 식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점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예, 이게 이제 38년, 대학교 1학년 때 윤동주가 연희 전문 동상 앞에서, 언더우드 상 앞에서 찍은 겁니다. 요거는 그 연희 전문 백양로가 끝나는 대목에 있는 계단, 이 언더우드 상 밑에서 친구들과 함께 찍었는데, 아마도 이 사람이 윤동주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거의 얼굴이 비슷해요. 예. 요거는 연희 전문 1학년 시절에 윤동주가 쓴 동시입니다. 보십시오. 윤동주는요, 우리가 아는 참회록 같은 저항시도 썼지만 서정시도, 아름다운 서정시도 썼고, 또 하나는 중요한 사실은 동시도 썼습니다. 어떻게 시인이 동시도 잘 쓰고 서정시도 잘 쓰고 저항시도 쓸까? 바로 이게 1학년 때 쓴 까치라는 산울림이라는 동시입니다. 보십시오. 지금도 우리 김철균 원장님이 저랑 동문인데, 제가 대학 다닐 때 이 사실을 잘 몰랐어요. 저한테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바로 이거는 지금 본관에 있는 언더우드가 있는데, 여기에 바로 태극마크가 이렇게 붙어 있는 겁니다. 이거는 아펜젤로 관입니다. 아펜젤로 관에 태극마크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이거는 건너편에 스팀슨 관에 태극마크가 붙어 있습니다. 태극마크는 그당 일제시대의 태극마크는 애국가와 같았습니다. 이게 곧 한민족이었고, 이게 민족정신이었고, 조선에 대한 독립의지를 상징하는 이미지가 태극마크였습니다. 유일하게 보성전문에서 상상 못해요. 경성제국대에서 있을 수 없어요. 일본에서만. 이게 왜 가능하냐? 연희 전문 선교사들이 세웠고, 선교사들이 볼 때 일본 군국주의는 불의의 세력이야. 이건 용서할 수 없어. 그러니까 불쌍한 조선인을 돕기 위해서 학교를 세웠죠. 그러면서 이 조선인들의 독립정신, 민족정신을 일깨우고, 그걸 돋구고, 그거를 고양시키기 위해서 만든 게 태극마크 문양을 건물에 집어넣은 겁니다. 제가 대학교 때 이걸 제대로 알았으면 훨씬 학교 다니는 재미가 있었을 때는 이걸 몰랐습니다. 우리 김철균 원장님 아셨습니까? 몰랐죠. 저도 그랬습니다. 예. 잠깐 생각해 보시죠. 그 만주에서 겨우 조선어 과목을 한 과목 듣고 모든 게 일본, 거기서 이 숨지게 있던 학생이 여기 와서 보니까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한글로 강의를 해. 그리고 온 건물마다 태극마크가 있으니까 윤동주가 신이 나는 거죠. 비록 일제 치하에 있었지만 연희 동산에 신이 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기숙사입니다. 연희 전문 기숙사. 지금도 이 건물이 그대로 있는데, 지금은 윤동주 기념관으로 만들어졌는데 잘 만들었습니다. 혹시 시간 되시는 분은 여기 와서 보시면 윤동주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지금이나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사실이 있습니다. 기숙사 생활할 때 1학년 프레시맨은 어떤 방이 주어집니까?
어떤 방이죠? 1학년한테. 제일 좋은 방이 주어져요? 제일 후진 방이 주어지죠? 예. 제일 후진 방이 1학년들한테 주어집니다. 그건 뭐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올라가면서 좋은 방을 선택하는 거죠. 바로 윤동주에 어떤 방이 주어지느냐? 이 3층, 이 지붕 밑에. 그러니까 지붕 밑에 천장이 이렇게 되겠죠? 천장이. 그러니까 윤동주가 일어나면 천장에 부딪혔다는 거 아닙니까? 이해되시죠? 이런 방에 1학년과 3학년 동안 기숙사 생활합니다. 이 건물은, 석재는요, 이 석재는 운모 편암인데, 연세대 뒤편을 감싸고 있는 산이, 저기 안산이잖아. 안산에서 채석한 그 돌이 운모 편암으로 지은 건물입니다. 이걸 아카데미 고들시라고 하는데, 1922년에 선교사들이 선교사 자금으로 지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 한 말씀 더 드리면, 그러니까 일본이 지금 38년도면요, 중일 전쟁이 일어나고 태평양 전쟁이 일어나기 3년 전입니다. 이미 한반도는 일제가 꽉 틀어지고 있어요. 꼼짝 못해요. 근데 연희전문에서만 한국어로 자유롭게 강연을 하고 다 우리말로 된 교재를 씁니다. 왜 그랬죠? 왜 그게 가능했죠? 백두원 원장님, 왜 그게 가능했죠? 뒤에 누가 있었기 때문에. 예, 미국 선교사가 있었기 때문에 일제가 꼼짝 못한 겁니다. 함부로 못한 겁니다. 큰일 나죠. 잘못하면 전쟁 나니까. 그래서 연희전문에서 이런 자유를 만끽했고, 그 자유 속에서 윤동주의 시가, 우리가 기억하는 윤동주의 아름다운 서정시와 저항시가 마음껏 탄생하는 겁니다. 잘 보십시오. 우리가 윤동주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또 한 중요한 사람이 이 정병욱이라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오신 분들 아마 비가 많이 와서 결석하신 분도 있는데, 여러분들은 정병욱이라는 사람 이름을 한 사람만 기억하고 가셔도 여러분 오늘 강연은 성공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없었으면 윤동주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2년 후에야. 이거 됐죠? 여기 보면 이 대목이 나오죠. 두어 시간 동안 그는 입을 여는 일이 없었다. 어떤 사람 그렇잖아. 어떤 사람은 계속 쉬지 않고 떠드는 사람이 있잖아요. 윤동주는 굉장히 진중하고 무겁고 함부로 행동하지 않고 이런 학생이었다는 겁니다. 인격적으로 그렇게 된 거죠. 연희정부 4학년 때 시를 썼습니다. 자기가 누구처럼 백석처럼 자비로 시집을 내려고 했어요. 근데 학생이 무슨 돈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출판비를 마련하려고 애를 썼지만 결국 마련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쩔 수 없어요. 시집은 내야 되겠고,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똑같은 시를 3편을 쓰는 겁니다. 서시, 참역 등등을 3편을 써서 그거를 자필 시집을 만들어서 3부를 만들어서 한 부는 이양학 교수님한테 선물하고, 한 부는 후배인 정병욱이한테 선물하고, 한 부는 자기가 갖고 일본으로 유학을 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수성동 계곡을 가보신 분? 예, 반제철, 예, 선생님. 그 종로에서요, 교본고 앞에서 마을버스 9번을 타면 수성동 계곡 앞에 딱 떨어집니다. 이 수성동 계곡은 정말 가볼만합니다. 서울 한복판에 이런 곳이 있어 깜짝 놀랍니다. 여기는 제가 썼죠. 겸재정선을 비롯해서 작가와 시인 예술가들이 이 동네를 좋아했습니다. 여기가 그 당시에는 무상동이었습니다. 무상동. 그래서 겸재정선에 유명한 그림이 있죠. 인왕제색도. 인왕제색도가 겸재가
76살 때 여기서 살면서 그린 작품입니다. 그게 인왕제색도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건희 컬렉션의 컬렉션 넘버 1호입니다. 예. 여기에 윤동주도 4학년 때 이 집에서 하숙을 한 겁니다. 수성동 계곡 바로 아래에서. 예, 누상동 9번지, 지금은 옥인길 57입니다. 왜 여기 썼죠? 왜 기숙사를 나와서 하숙을 했을까? 왜 기숙사를 나와서 하숙을 했을까? 힌트는 37년에 중일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식민지였던 모든 국가에서는 총동원 체제가 해서 여러분 할머니들이 썼던 이른바 양은 찌그러진 냄비까지도 다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기숙사 밥이 형편없어지죠. 그러니까 도저히 밥을 먹기가 힘드니까 너무 엉망진창이니까 하숙집을 나오게 되는 거예요. 기숙사 밥을 먹을 수 없는 형편이니까. 제가 아까 윤동주 어떤 계단에서 연희전문실에 어떤 계단에서 앉은 지금 사진을 보여드렸잖아요. 그 사진에 바로 저런 태극마크가 붙어 있고 뉴욕의 조선인들이 뉴욕에 저 가난하고 저 힘들게 사는 조선인들이 십시일반 모아서 조선의 독립을 염원하는 그 자금으로 만든 돌이 저렇게 붙어 있습니다. 27년에 놓여진 돌입니다. 저걸 여러분 경성제국대에서 이런 걸 놓을 수 있나요? 상상도 못하죠. 상상도 못하죠. 이게 있는 겁니다. 그 시기에 1941년도에 윤동주가 4학년 때, 연희전문 4학년 때 쓴 시가 바로 새로운 길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2021년에 임백천 씨가 이 노래를 불렀죠. 바로 이 윤동주 평전을 쓴 작가인데 바로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윤동주는 연희전이라는 토양이 만들어낸 최고의 이삭 중의 이삭이다. 이겁니다. 네. 가장 충실한 이삭이다. 윤동주가 여러분 아시는 대로 42년도에 일본 유학을 갑니다. 잘 보십시오. 이미 윤동주는 그 당시에 1910년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의 조선인의 국적은요, 다 일본인이었습니다. 일본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조선인이 없었어요. 일본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인으로 살아가려면 대부분이 창씨개명을 했습니다. 이게 보십시오. 10개월 만에 80%의 창씨개명을 하고 1년이 넘어가면 거의 90% 이상이 창씨개명을 했습니다. 이거는요, 지금 기준으로 보면 어떻게 저럴 수 있어? 하지만 그 당시는 일본인이었기 때문에 일본인으로 살아가려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욕되지만 받아들인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할아버지, 할머니, 증조할머니들이 다 창씨개명을 하면서 살아남았습니다. 제일 중요한 사실은 살아남는 겁니다. 윤동주도 일본으로 유학 가야 됩니다. 근데 일본으로 유학 가려면 배를 타야 되잖아요. 배를 타려면 그 승선증을 받으려면 창씨개명을 해야 돼요. 그 창씨개명을 한 겁니다. 창씨개명을 하기로 결심하고 결심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 했기 때문에. 하고 나서 하기 전에 5일 전에 쓴 시가 여러분이 알고 저가 알고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참회록입니다. 하지만 기분 좋아서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기분 나쁘죠. 하지만 어쩔 수 없어. 그냥 나라를 잃었으니까 어쩔 수 없어. 하는 겁니다. 윤동주의 일본식 이름은 히라노마 도주입니다. 송몽규도 창씨개명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박정희 대통령도 창씨개명을 했습니다. 또 누구도 했죠? 김대중 대통령도 창씨개명을 했습니다. 모두가 받아들인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저희 부모님도 우리 집도 창씨개명을 했을 겁니다. 이거는 바로 시모노세키 항구를 해서 찍은 겁니다. 제가 일부러 윤동주를 느끼기 위해서 부산에서 이 배를 타고 밤배를 타고
내리니까 바로 이런 시모노세키의 새벽 풍경이 펼쳐지더라고요. 히라누마 도우주로 윤동주는 일본 유학 생활을 하게 된 겁니다. 릿교대학, 교토 제국대학을 떠나서 릿교대학에 입학합니다. 릿교대학에 입학하면서 이 일본 도쿄에서 7개월 보내는 동안에 굉장히 좋은 시들을 윤동주가 써냈습니다. 보면 그 중에 하나가 쉽게 쓰여진 시입니다. 이거는 지금도 그대로 있는 릿교대학 예배당입니다. 도쿄가 여러분 아시냐면 도쿄가 미군의 연합군의 대공습을 받아서 다 폐허가 됐잖아요. 이건 살아남았습니다. 지금 윤동주 이 릿교대학에는 시인 윤동주를 기리는 모임이 있어서 매년 기일만 되면 행사를 열곤 합니다. 여기서 윤동주가 예배를 드리곤 했습니다. 지금 이게 릿교대학 예배당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이건 제 뒷모습입니다. 제가 뭐를 읽고 있냐면 윤동주의 쉽게 쓰여진 시를 제가 지금 윤동주가 예배를 드렸던 그 공간에서 읽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여성은 제가 모르는 여성인데 마침 파이프 오르간으로 성가를 연주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뭐랄까 신한 분위기 속에서 영성의 어떤 기운 속에서 제가 윤동주의 쉽게 쓰여진 시를 읽으면서 윤동주를 느끼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면 이런 나오죠.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는 왜 이렇게 쉽게 쓰여지냐. 부끄러운 일이다. 육첩방은 남의 나라. 육첩방이라는 건 바로 다단이를 말합니다. 다단이 크기. 그러니까 남의 나라에 살면서 얼마나 마음속으로 괴롭겠습니까? 바로 이겁니다. 네. 쉽게 쓰여진 시. 한번 오늘 중에 한번 쉽게 쓰여진 시를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십시오. 이 군국주의 시대, 나치나 일본 군국주의나 또 공산당이나 스탈린 시대나 이런 시대에 극악하게 앞잡이 노릇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릿교 대학 시절에도 이 젊은 학생들을 괴롭히는 정말 극악한 교수가 있었습니다. 그 교수가 남학생들 머리를 박박 깎게 하면서 교련을 시켰습니다. 근데 이거 깎지 않고 교련을 받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학적이 박탈돼요. 그러면 곧바로 학도병으로 끌려가는 겁니다. 학도병으로 끌려가요. 그러니까 윤동주의 사진을 잘 보면 빡빡머리를 깎은 사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교련을 받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걸 깎지 않고 교련을 받지 않으면 학도병으로 끌려가면 99% 죽어요. 그러니까 견뎠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이 다카마스 코지라 교수가 윤동주를 얼마나 예뻐하고 또 조선인의 학생들을 마음속으로 따뜻하게 품었냐면 불러서 밥도 해주고 부인이 밥도 해주고 따뜻하게 차별하지 않고 대접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다카마스 코지 교수는 군국주의에 반대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군국주의가 만연한 시절이 이 사람은 소수잖아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쫓겨납니다. 먹고 살 게 없잖아요. 그것도 결국은 죽는데 영양실조로 죽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일본이 정상 국가로 돌아오고 나서 이 다카마스 코지 교수를 기리는 저렇게 명판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 명판이죠. 다카마스 코지라고 했죠. 요 시는 뭐라고 써있냐면 이겁니다. 나는 좋은 전투를 치르고 가야 할 길을 걸었으며 신앙을 지켜왔다. 좋은 전투라는 건 나는 군국주의와 싸워왔다는 뜻입니다. 일본에도 모든 사람이 군국주의에 대부분이 편승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소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다카마스
고지고 또 여러분이 아는 소설가가 있죠? 그죠? 고양이 쓴 소설가. 나스메 소세키. 그런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지금 일본은 이런 사람들을 존경하는 겁니다. 교토, 이양하 교수의 영향을 받아서 교토에 있는 도시샤 대학의 영문과로 편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곳이 기숙사가 도시샤 대학의 기숙사가 있던 곳입니다. 여기 그래서 여기 가면 이렇게 앞에 이렇게 윤동주와 관련된 공간을 마련해놨습니다. 보십시오. 이렇게 있죠. 여기는 서시죠. 서시가 있고, 이거는 윤동주와 관련된 역사적 사실을 간단하게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윤동주 유언의 비다. 이렇게 써 있죠. 이거는, 예. 지금 방금 전에 본 겁니다. 여기 보면, 이거 나오죠? 43년 7월 14일에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이 7월 14일에 연행되었다. 그러니까 7월 14일은 뭐냐면 7월은 뭡니까? 지금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름방학이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용정의 부모님한테 전보를 보냅니다. 내가 언제 시모노세키에서 배를 타고 가서 하면은 며칠 뒤에 도착합니다라고 써놓고 짐을 챙기고 있었던 차에 느닷없이 들이닥친 일본 경찰에 의해서 체포됩니다. 바로 체포된 그 혐의는 치안유지법 위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이겁니다. 43년도 7월 14일. 그러니까 43년도란 연도를 잘 보십시오. 일본이 태평양 전쟁을 일으킨 게 몇 년도입니까? 기억나세요? 41년도 12월입니다. 그렇죠? 진주만 공수하면서 태평양 전쟁에서 미군이 이제 2차 대전에 참전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2차 대전에 참전하면서 일본은 급속도로 전황이 기울어지고 그러면 그럴수록 식민지 백성들을 막 이렇게 하는 거죠. 쥐어짜는 거죠. 그 당시 그런 상황에서 윤동주가 도쿄에서 교토로 가는 겁니다. 교토는 이미 송몽규가 교토에서 교토 제국대학을 다니고 있었어요. 송몽규는 일제의 요주의 인물로 감시를 받고 있었어요. 본인은 알지만 아무한테도 이 얘기를 안 했어요. 근데 고종사촌간이니까 교토로 가서 친하게 지냈잖아요. 어울리면서 뭐 하숙집에서도 만나서 뭐 얘기하고 별 얘기를 다 했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일본 경찰들이 윤동주를 주시하고 있다가 바로 7월 14일 날 체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윤동주가 되게 좋아하고 자나깨나 읽은 시입니다. 여기 보면 수박 냄새 품어오는 저녁 물바람, 오랑주 껍질 씹는 젊은 나그네의 시름, 앞천 십리벌에 해가 저물어. 윤동주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시. 이게 바로 앞천입니다. 교토를 동서로 나누는 하천이 앞천인데 바로 우리가 주목해서 읽어야 될 대목이 바로 이겁니다. 젊은 나그네의 시름. 왜 젊은 나그네? 왜 정지용 시인은 시름에 젖어 있었을까? 구자관 이사장님, 왜 시름에 젖어 있었을까? 이 당시 일본 유학생들이 대부분 저렇게 괴로워하면서 일본 유학 시절을 보냈습니다. 바로 두 가지죠. 첫째는 조선을 독립해야 돼. 우리가 식민지를 극복해야 돼.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일본으로 와서 보니까 일본이 너무 잘 살아. 너무 발전해 있어. 일본의 근대성에 대해서 충격을 받습니까? 우리는 너무
밑에 있어. 그러니까 괴로운 겁니다. 한편으로는 식민지를 극복해야 돼. 조선이 독립해야 돼. 한편으로는 일본을 배워야 돼. 이러니까 정지영이나 수많은 일본을 유학을 갔다 온 사람들이 괴로워한 겁니다. 바로 그 대목이 젊은 나그네의 시름이 이렇게 표현된 겁니다. 이게 도시자대학 정문이고요. 예, 도시자대학 정문 들어가면 제가 썼죠. 가마쿠라 막부가 그 다음에 있었던 게 무로마치 막부인데 바로 도시자대학 맞은편에 있습니다. 이 도시자대학은 정지용이 나온 학교입니다. 정지용이 나온 학교였기 때문에 이 대학에서 정지용 시비와 윤동주 시비를 아주 보기 좋게 잘 이렇게 마련해 놨습니다. 그래서 윤동주 시비에 보면 이렇게 서시가 이렇게 있고, 이거는 제가 일부러 2월 16일 기일날 찾아갔거든요. 기일날 찾아가서 이렇게 윤동주를 추모하는 조화들을 저렇게 놓여 있습니다. 제가 그랬죠. 지금 윤동주가 죽은 곳이 후쿠오카 형무소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후쿠오카 형무소인데, 지금 후쿠오카 형무소는 여기입니다. 여기예요. 여기에서 나와서 한 10분밖에 안 걸립니다. 걸어서 여기인데 바로 이 만이 하카타만입니다. 하카타만은 제가 썼죠. 네. 예. 하카타만은 이 가마쿠라 막부 시절에 그 일본이 누구로부터 침략을 받죠? 이 고려 시대입니다. 어디로부터 침략을 받죠? 몽골. 이 쿠빌라이 3세가 징기스칸의 손자가 지배하던 몽골의 침략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처음에 들어와서 일본에 상륙해서 저기 일본 군들을 도륙을 냅니다. 그러면서 첫날 도륙을 내고 둘째 날 힘드니까 배로 들어가서 쉬고 있는데 그 배가 정박한 곳이 바로 하카타만입니다. 쉬고 있는데 뭐가 불어닥쳐요? 태풍이 불어닥치면서 그 몽골과 고려 연합 함대들을 휩쓸어 버립니다. 그러면서 어쩔 수 없이 퇴각하죠.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볼 때는, 일본은 만약에 태풍이 안 불었으면 일본은 거기서 몽골의 지배를 받을 가능성이 아주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태풍이 살렸죠.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그 태풍을 뭐라고 합니까? 예, 그렇죠. 일본은 카미카제라고 합니다. 카미카제, 신풍이라고 합니다. 신풍을 신신에다 바람풍에서 신풍을 카미카제로 하는 거고, 그 카미카제를 이 군국주의자들이 2차 대전 때 젊은이들을 저기 1인 비행기에서 폭탄 투하에 이용하는 겁니다. 얘들은 신풍을 타기 때문에 얘들은 안 죽어 하면서 진주만으로 폭격을 하면서 젊은 일본인들이 어마어마하게 죽어나가죠. 바로 이겁니다. 그 가마쿠라 막부 시절에 몽골의 1차 일본 정벌이 바로 하카타만에서 벌어진 겁니다. 바로 여기서 여몽 연합 함대가 여기 머물고 있다가 태풍에 휩쓸려 가는 겁니다. 이게 후쿠오카 형무소입니다. 후쿠오카 형무소입니다. 지금 제가 후쿠오카 형무소 앞에서 윤동주를 생각하는 모습입니다. 제가 그랬잖아. 뒤에 설명하겠지만 윤동주를 한국의 한국 학자나 연구자들이 연구를 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자료를 제공한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입니다. 잘 보시면 여기가 윤일주, 동생이 쓴 윤동주 생애라는 글인데, 여기 보십시오. 윤동주 지금 얼마나 억울해. 윤동주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다만 송문규랑 어울려서, 고종사촌이랑 어울려서
조선 유학생들끼리 하숙방에 몰려서 독립하려면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한 것밖에 없어요. 이게 굳이 독립운동이라면 독립운동인지 모르겠는데 뭐 대학생들이 그 정도는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치안유지법으로 일본이 엮어서 갇혀 있잖아요. 근데 보십시오. 응? 동생이 붓끝을 따라온 귀뚜라미 소리에도 가을을 느낍니다. 라고 했더니 형이 너희 귀뚜라미는 홀로 있는 내 감방에서도 울어준다. 참 고마워. 저는요, 제가 윤동주 강의를 여러 번 하고 있는데 이 대목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막 올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윤동주의 그 인격, 인성, 이거는 어떤 경지를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윤동주의 시와 삶을 윤동주는 삶과 시가 그대로 일치하는 신앙인으로서 예수의 가르친 대로 살고 그걸 실천하고 그걸 인생에서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그걸 일본인들이 읽었을 때 양심 있는 일본인들이 읽었을 때 윤동주에 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예. 바로 이게 하카타마니고 45년 3월 6일에 장례식이 치러졌습니다. 예, 그 장례식에 새로운 길과 자화상이 낭송됐습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윤동주 시비가 저렇게 건립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나왔죠. 이 당시 45년 6월 14일이면 윤동주가 일제가 패망 직전이기 때문에 아직은 일본의 눈치를 보는 겁니다. 벌써 사실 그대로 못 쓰고 있죠. 예. 예. 윤일주가 동생 정병욱을 만나면서 그 아버지가 내리는 것, 너는 경성으로 가서 형님의 유품을 찾아서 네가 이걸 책임해라. 그러니까 정병욱을 만나서 정병욱과 얘기했더니 정병욱이 놀라운 보따리를 준 거예요. 그 보따리에 뭐가 있어요? 뭐 있어요? 시집. 시집 한 권. 필사본 시집 한 권이 있었던 겁니다. 그게 없었으면 윤동주는 시집이 없는 시인은 시인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게 윤일주를 받아봤을 때 정말 오열을 했을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기뻐서 만세를 불렀을 겁니다. 그게 바로 윤동주의 필사본 시집인 겁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필사본 시집입니다. 이분이 윤일주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로 48년도에 경향신문에 윤동주의 시가 실리는 겁니다. 그리고 윤동주의 시비가 20년 뒤에 그 연세대학교에 이렇게 세워지고 이 시비를 설계한 사람은 동생입니다. 윤일주 동생이 시비를 설계했습니다. 바로 윤동주를 학문적으로 처음 조명한 사람이 마광수 교수입니다. 이거는 그 윤동주 시비를 제막한 그 다음날 실린 연세춘추의 기사입니다. 이 윤영춘이 누굴까요? 윤영춘이 누굴까요? 윤동주하고는 사촌입니다. 누굴까요? 윤영춘이? 여러분이 잘 아는 세시봉 가수의 아버지입니다. 윤영주의 아버지. 그러니까 윤동주의 육촌 동생이 윤형주가 되는 겁니다. 이게 관계가 좀 풀리시죠? 예. 이 윤영춘도 역시 일본 유학을 했습니다. 이 집안이 교육열이 대단한 집안이었기 때문에. 네. 이게 바로입니다. 이브키 고라는 도시샤 대학 동문이 윤동주 시인을 알게 돼서 이 사람이 연구를 해서 엄청난 자료를 발굴해서 한국에 알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바라키 노리코라는
일본 시인이 윤동주에 빠져서 이 사람이 일본의 산문을 씁니다. 이게 일본 교과서에 실리면서 일본에 또 윤동주 열풍이 붑니다. 그게 또 다큐멘터리도 만들어지고 윤동주 그의 저변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저변을 확장시킨 사람이 이바라키 노리코입니다. 오무라 마사오는 누구냐? 1985년에 방치되었던 윤동주 묘지를 찾아가서 처음으로 언론에 알린 사람. 부끄럽게도 우리가 지금은 윤동주 막 이러는데 한국 사람들은 윤동주에 대해서 이렇게 연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제일 먼저 연구한 사람이 아까 말씀대로 마광수 교수고 지금은 엄청나지만 바로 그 연구에 기폭제를 놓은 사람들이 바로 일본인이었다는 겁니다. 이 이바라키 노리코의 시가 대표시가 내가 가장 예뻤을 건데 이 시에 바로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내가 가장 예뻤을 때는 건 젊었을 때라는 뜻이잖아요. 내가 가장 예뻤을 때 나한테 말을 거는 남자는 없었다. 내가 가장 예뻤을 때 나에게 예쁘다고 말해주는 사람은 없었다. 내가 가장 예뻤을 때 나에게 데이트 신청을 하는 남자는 없었다. 왜 없었습니까? 김현민 선생님, 왜 없었을까요? 왜 없었을까요? 일본 젊은 전쟁 다 죽었잖아요. 이 시는 놀라운 시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군국주의는 식민지인 조선과 여기뿐만 아니라 일본을 황폐하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가장 예뻤을 때는 굉장히 많이 일본 군국주의를 비판하시면서 일본인들을 사랑하는 시입니다. 여기서 한번 임백천 선생이 부른 노래를 한번 감상하시겠습니다. 나의 길은 언제나 새로운 길 오늘도 내일도 나의 길은 언제나 새로운 길 오늘도 내일도 내를 건너서 숲으로 고개를 넘어 마을로 어제도 가고 오늘도 갈 나의 길 새로운 길 민들레가 피고 까치가 날고 아가씨가 지나고 바람이 일고 언제나 새로운 길 오늘도 내일도 내를 건너서 숲으로 고개를 넘어 마을로 어제도 가고 오늘도 간 나의 길 새로운 길 민들레가 피고 까치가 날고 아가씨가 지나고 바람이 일고 내를 건너서 숲을
자, 윤동주의 삶과 시를 이해한 다음에 노래를 들으니까 좀 다르시죠? 예, 노래 제가 볼 때는 아마 나훈아가 이 노래를 부르면 안 어울릴 것 같고, 조용필도 안 어울릴 것 같고, 임백천 씨의 약간 도회지적이면서 약간 쓸쓸한 그게 있거든요. 아주 잘 어울리는 노래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임백천 씨가 이 노래를 발표한 걸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강연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